풀리긴 했죠. 예, 뭐 엄청 추웠는데 그죠. 예. 왜 벌써 왔어요? 오, 이런. 난 또 회사 때려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예. 예, 네, 오늘 하실 때가 이제 138쪽이죠, 그죠? 네, 138. 예.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시장의 특성까지 하셨고, 오늘은 그 시장의 기능인데요. 뭐 이 기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대략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기능은 저번 주에 했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특성이다. 그럼 이 특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부동산 시장하고 비교하는 게 동산 시장과의 차이다. 동산 시장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느냐? 특수한 시장이요, 일반 재화 시장이요. 일반 재화 시장, 그렇죠. 이제 그렇게 비교를 늘 해왔죠. 그래서 일반 재화 시장이다. 마찬가지로 뭐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갈게요. 저번 주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는 것도 했죠. 부동산 경기 변동, 요거의 특성이다. 그러면 이 특성은 뭐라 그랬느냐? 차이다. 차이. 그래서 요거는 결국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하고 같은 점이요, 다른 점이요?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2배 길고, 진폭이 크고, 뭐 뒤처지는 경향, 타선 기간이 길다,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더라.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죠? 헤어스타일이 심하게 바뀌셨는데 지금. 어허, 이런.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두 번 쳐다보고 알았네. 아이고. 예, 왕언니십니다,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특성이 이렇게 여러 네 군데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부동산의 특성도 했잖아요. 11, 12월 달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했죠, 그죠? 그것도 부동산과 동산이 어떻게 다르냐의 문제였어요,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이 특성은 주로 다른 점,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게 일반 경제학이에요. 그럼 우리도 경제학 공부하면 되는데 왜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거냐? 이유는 이 부동산이 동산과 같아서요, 달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걸 출제를 안 하고 싶겠어요? 자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군데가 꼬박꼬박 나와요. 부동산의 특성 한 대략 2문제, 1편. 이런 거 반드시 한 개씩.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중에 평가에서 부동산 가격의 특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은 항상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기능은 별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 부동산 시장이 하는 일이나 일반 재화 시장이 하는 일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일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를 안 해도 그만인데, 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이라 그랬죠. 자원 배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교환, 거래, 뭐 이런 게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정보라는 거를 조사할 수 있죠. 어떤 게 많이 팔리고, 어떤 스타일,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재화의 양이나 품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많을 때는 이제 품질이 좋아지고, 소득이 좀 없는 불경기 때는 품질을 약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이 결정하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다 필요 없고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서는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 그랬는데, 공간 떼도 돼요. 자원 배분 기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재화를 우리가 시장에서 배분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자원 배분인데,
기존 부동산 공간을 소유자에게 배분하고 뭐 계량물에 대한 여타 자원의 분배를 촉진한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요. 232쪽 한번 가보세요. 232쪽. 232쪽 가면은 이제 이 공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일찍 시작했던 분들은 느낌이 조금 오시면 좋겠어요. 이제 232쪽 가니까 큰 3번에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뭐 그런 거 있나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좋아요. 책을 너무 잘라버렸군요. 아, 너무 이게 잘 보이네. 네, 이제 설명드릴게요. 아니, 뭐, 책 안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네, 보세요. 네. 여러분,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 기능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잘 못하면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시장 실패. 그럴 때 이제 왜 제가 11, 12월 달에도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사회 과목에서 공부했을 법한 이야기들인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건너편을 사회주의라고 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느냐? 자본주의는 재화의 배분을 경제활동을 어디에 맡긴다 그랬느냐? 시장. 시장 자율이라 그랬죠. 시장이 알아서 한다. 그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선, 가격 기구에 의해서 수요자 공급자를 조절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저번 주에 균형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는 체제죠. 평등. 그러니까 평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시장에서 능력에 따라서 돈 많으면 재화를 많이 배분받고 돈이 없으면 굶어 죽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시장 기능을 없애버리고 정부가 일일이 똑같게 나눠주자. 그걸 뭐라 그랬느냐? 정부 배급이다. 그래서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에요. 정부에 의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주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본주의한테는. 자본주의는 냉혹하긴 하지만 경쟁력은 강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죠. 냉정하죠. 이 시장 원리라는 거 텔레비에서 나오는 시장 원리라는 게 대단히 냉정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가 여러분 많이 되면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그 신자유주의라는 거,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의 차이가 뭔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쓰거든요.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간성 그런 거 필요 없고 능력 되면은 네가 많이 갖고 안 되면 굶어 죽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시장 논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냉정해요. 좀 따뜻하긴 해요. 그렇죠. 약간 따뜻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굶어 죽자 이거거든요. 이놈들은. 지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등하긴 한데 없는 상태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놈들이 자기들도 알아 이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우월한 건 맞는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다 그 이야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실패할 때 우리가 쌀을 배분받고 싶어도 시장에서 쌀이 배분이 안 돼요. 쌀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본주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자본주의가 야 원래 너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부가 이럴 때는 제한적으로 개입한다 그랬어요. 제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 써먹어야 돼.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들이 좀 와야 돼요. 지금 1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느낌이 팍팍팍 와줘야 된다. 설명 이미 많이 했으니까. 자, 시장 실패에 의의했는데 큰 3번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시장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겼을 때 그냥 확 줄여놓은 거죠. 자본주의라는 자유주의 체제에다가 시장기구에다 맡겼다 이렇게 여러 단어가 섞여 있죠 지금. 맡겼을 때 시장기구에 의한 자동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못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그 맨 위에 가로 2번에 시장 실패 수정해서 사적 시장의 기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때, 즉 시장이 실패가 발생할 경우 가만히 있다고요, 개입할 수도 있다고요. 개입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를 써먹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다.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130
38쪽.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뒷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다음 주에 다시 시장의 기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니까 자원 배분 기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140쪽으로 가보세요. 140쪽은 아직은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또 뭐 시험에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의미 없는 부분인데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할 거예요. 무지하게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제 2절에 자 부동산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이다 그랬는데 그 큰 2번에 단기 균형이라고 있나요? 자 거기다가 옆에다 그냥 쓰세요. 단기 그러면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고 계세요. 단기 그러면 뭐냐? 요거는 수요가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입니다. 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써먹을 거예요. 정책에서. 요것만 가지면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 옆에 장기가 있는데 장기는 뭐냐? 이거는 수요는 물론이고 수요는 당연히 변화하고 기간이 얘보다 기니까 공급까지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이다 이렇게요. 안 그러고 1번처럼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이제 미쳐버려요. 기존 기업이 설비를 증설할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이니 어쩌니,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니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처음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3월 달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단기 그럼 뭐가 움직인다고요? 수요. 장기 그럼 뭐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요? 공급. 이제 그러면은 거의 모든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여러분 그 143쪽에 제 3절에 주택시장 분석인데, 여기도 앞쪽은 뭐 큰 의미 없죠. 그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만 우리가 알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인데, 동그라미 1번 보죠. 이질적 상품으로서의 물리적 주택 그랬는데, 기업권에 자 경제학에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많은 이론과 모형이 있다. 완전 경쟁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분석 대상이 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주택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이질적인 상품이다. 민번까지만 읽고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물리적 주택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 또는 모형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이 고안해낸 개념이 바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주택을 물리적 주택이라 그러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아파트가 됐건 단독이 됐건. 이거는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이질적이다. 이질적 그러면 이제 분석은 다룰 있자니까 품질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눈으로 봐도 금방 알죠. 주택이라는 게 모양이 같아요? 전혀 달라요. 자재가 같아요? 달라요. 주거의 유형이 다르죠. 여러분 이제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분류는 단독과 공동 두 가지가 있고, 단독은 다공, 여기는 다기 이렇게 있거든요. 건축법 규정이에요, 이건. 건축법 별표 위에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단독하고 아파트가 같을 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질적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뭐 건축법에서 공부하시고. 자,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경제학 이론들이죠. 예를 들어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죠? 수요 공급 이론의 주요한 핵심은 뭐였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경제학 뭐 하려고 공부한다 그랬느냐? 미래 예측하려고, 미래 예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격의 변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래야 돈 벌 수 있지. 이해하신 거죠? 올라갈 것 같으면은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버려야죠. 내려갈 것 같으면은 천천히 팔아야 돼요? 얼른 팔아버려야 돼요?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죠. 남이 움직일 때 움직이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안다는 거는 돈 버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동네에 자꾸 수요가 느는 것 같다. 이삿짐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애한테 이야기 들어봤더니 학교에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 의자가. 그러면 이제 적게 온 거예요? 많이 온 거예요? 많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법인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학 이론은 전부 다 뭘 근거로 만들어진 것들이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경제학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한 개도 없어.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 이론이 약간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라 그랬느냐? 뭐 다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많아야 되고. 이질적 재화요? 동질적 재화요? 동질적 재화이고. 정보가 완전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익은 없고 정상 이익만 있고. 그 다음에 진입 또는 퇴거의 자유가 있고. 가격 결정자요? 가격 순응자요? 가격 순응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6가지 조건을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동질이라며 동질. 그런데 물리적인 건 동질이요? 이질이요? 이질. 그러면 경제학 공부에서 뭐하냐? 부동산 분석을 못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하우징 서비스라는 거다. 예? 주택 서비스. 이 주택 서비스는 뭐냐? 수요자가 주택에서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이제 공부가 정말 힘든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느끼면 공부가 조금 된 건데요. 공부가 진짜 힘든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추상적인 거. 이게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거는 쉬워. 그러니까 뭐 저희 눈에 보이는 건축 자재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그런 거 쉽다니까요. 주택관리사 시설개론이라고 있는데 책은 되게 두꺼워. 가지수가 많아서. 근데 눈에 보면 돼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안 잡히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구체화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죠.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독하고 아까 아파트는 분명히 제가 전혀 다른 주거 유형이라 그랬죠. 이질적이죠. 그런데 제가 살아봤더니 요거 27평이나 애 32평 살아보니까 만족감이 똑같다. 그러면은 효용 차원에서는 이질적이에요? 동질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질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론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을 주택 서비스라고 한다. 요것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본 게 전부예요. 그래서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동질적 상품으로 주택 서비스를 했는데 자 주택 서비스란 주택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의미한다 그랬네요.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서 보지 않고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의 주체로 보게 되면 주택은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분석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보셨고 넘어가셔서 이제 이번에 144쪽이죠. 주택 수요, 주택 소요를 했는데 뭐 요거는 개념만 알면 된다 그랬죠. 소요라는 거하고 수요는 전혀 다른 용어죠. 그래서 거기 주택 수요 보니까 영어 잉글리시는 뭐라고 돼 있냐? 디맨드죠. 디맨드. 소요는 디맨드예요, 니즈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한자도 다르고 한글도 다르고. 네. 그래서 뭐 발음이 비슷하니까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 수요는 뭐냐 하면은 중산층 이상, 즉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째 줄에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된다 그 이야기고 맨 밑에 줄에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소유는 뭐라 그랬냐? 첫째 줄에 보니까 사회적 또는 정책상의 개념이다. 즉 복지정책의 개념이다 그 이야기고 맨 밑에 줄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이요? 무주택 서민이요? 무주택 서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정부가 신정부에 들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 특히 겨울철에 이분들이 제대로 잠잘 때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주택이 모자란 사람들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더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주택 소요계층이라 그래야지. 수요계층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게. 소요. 소요라는 거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는 자기 돈 가지고 알아서 사라고 가만 놔두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큰 3번의 주택시장 분석은 그는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148쪽으로 가세요.
제4절에 이제 주택시장 예과 과정인데, 뭐,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좀 했었던 부분인데, 예과 과정은 딱, 세 가지만 정리를 할 줄 알면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시험에서는. 일단은 뭐냐, 주거분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필터링 프로세스 예과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예과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불량주택의 문제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럴 때 이 주거분리라는 건 뭐냐? 주거분리는,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은 섞여서 살지 않고 분리돼서 산다. 나뉘어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럴 때 경계를 중심으로 나뉘어 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더라. 왜 나뉘어 사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그래야죠. 부의 외부 효과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불리한 외부 효과예요. 불리한. 그러니까 섞여 살면 불리하다, 그 이야기예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살면은 돈 많은데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인간성이 있다면은 조금 눈치가 보이겠어요. 눈치 보는 게 사람이죠. 그래야지 뭐, 야, 나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러면서 막 질러, 뭐 차도 막 벤츠 한 5대 사고, 애한테도 막 보니까 명품으로 입혀가지고 뭐 다른 애들은 못 만지게 하고, 만지기만 하면은, 야, 샤식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싸가지 나오고. 그럼 되겠냐? 인상 쓰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 나름 불편한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 살면 그럼 편하겠냐? 환경이 좋으니까 편하겠냐? 아니죠. 애가 학교에 갔다가 다시는 학교에 안 갈라 그러죠. 왜냐하면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방이 우리 아파트보다 더 커요. 막 이러면서. 친구 집에는 장난감이 없는 게 없어요. 뭐. 이러면 뭐 학교 가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손도손 모여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 사는 게 속 편하다고요. 떨어져 사는 게. 그래서 주거가 분리되는 게 오히려 편하다, 그 얘기. 부의 외부 효과가 없어진다. 그럴 때 저소득층은 보통은 예전에 남들이 살았던 재고주택을 많이 소비하는 편이고, 고소득층은 새로 지은 신규주택을 소비하는 편인데, 주택의 가격을 좀 비교해 본다면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동네라고 가정하고, 이 2번 동네는 1번 동네보다는 약간 비싸요. 그래서 할증거래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뭐냐? 정해 외부 효과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유리한 외부 환경 때문이다. 여기가 이제, 근데 경계가 보통 이제 도로나 하천 같은 건데요. 서울은 한강이 주로 경계에 한강. 생각해 보시면 한강 남쪽 강남하고 한강 북쪽은 차이가 확연하죠, 그죠? 주거가 분리돼 보이잖아요. 강남 사람들하고는 이제 패턴이 전혀 다르니까, 패턴이. 또 이게 삶의 프라이드도 달라요. 강남 애들은 지가 되게 잘난 줄 알아. 실은 더럽게 아는 것도 없는데 돈 조금 있다고 애들이 굉장히 우아한 줄 알아요. 까불고 있네. 그러면 확 그냥 깨줘야 되는데. 강남 사람들이 수강생으로 오면 아주 도도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번 질문하러 오면 확 깨주죠. 모르세요, 그거? 다 알던데.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다시는 안 오죠.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좋아. 어쨌든 농담이고요. 여기는 길 건너에 좋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서 유리하죠. 그런데 반대로 3번 지역은요. 4번 동네보다는 싸요. 할인 거래 된다 그러죠.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이쪽 지역보다는 쾌적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작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래서 지역의 지가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싸고, 예컨대 똑같은 32평이다 그러면은 이쪽이 한 4억 정도 한다면 이쪽은 대략 한 뭐 3억 정도 한다. 뭐 그것도 이제 차이를 조금 적게 준 거죠, 지금 일부러. 라고 가정하자. 그럼 여기는 뭐 2억 한 8천, 여기는 한 3억 1천, 2천, 여기는 뭐 한 3억 9천, 여기는 4억 천, 뭐 이런 식이겠죠,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예컨대 이쪽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이 지어진 지가 한 4, 50년 지나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이제 지약이 좀 있긴 한데, 어떤 지역이 새로이 개발되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맨 땅만 있다가 건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또 이제 도시 개발이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성장기라 그래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라고 하는데, 일단 가격이 한 올라가는데 대략 한 10에서 15년 걸리는데, 그 이후 한 20년간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분당이 저는 딱 성숙기라고 봐요. 분당이. 그래서 딱 느낌이 오시죠? 살기에 가장 편하고, 막 지역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분당은 이제 요 대목 어디에 있고요. 일산도 지금, 일산은 여기보다 좀 더 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일산이 약간 더 쇠퇴기가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일산은 외연적 확장이 안 되고, 분당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로 가는 거예요. 쇠퇴기는 이제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신규 주택에는 부자들이 산다 그랬죠. 자, 부자들이 사는데, 어느 순간, 대략 한 4, 50년 될 때인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하고,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와요.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소득 여건이 좀 되는 분이, 야, 뭐, 가격도 좀 괜찮은데, 이거? 원래는 이게 4억이었으니까 뭐, 1억 차이가 나면 좀 힘들지만, 3억 5천 정도로 떨어지면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요. 만만해 보인다고요. 만만하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침입이라 그래요. 침입. 침입이라는 건 이질적인 요소가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개입됐다 이런 개념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있는 부자들은, 야, 이제 가격이 떨어질 일만 남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소득이 낮아서 더 이상 수요를 못 받쳐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이사 가려고 그럴까요? 떨어지기 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버리죠. 그러면 이쪽에 싹 다 차지해버리는 게 누구냐 그러면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을 완전히 점유해버리죠. 이런 걸 우리가 천이다 또는 계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지역을 보시면 원래는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죠. 우리 지역의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자,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소득이 아래로 흘러갔다 해서 하향 여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제가 이런 예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 근처에 잘 아시나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다른 데를 예를 들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분당, 용인, 수지 이런 데는 잘 알죠. 저는 거기서 20년 살았으니까. 제가 수지 내려간 지가 20년이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저만 알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데를 예를 드는 건데, 서울역 앞에 보면은 여기 뭐 이제 그 빌딩들 많잖아요. 대우 빌딩부터 연세 세브란스 빌딩 있고, 남대문 올라가는 쪽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가면은 옛날에는 염천교 다리가 있었,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고 이제 이쪽이 뭐, 서울여상 있는 자리. 좋아요. 만리동 가는 길, 양정고 있고, 뭐, 여기 서계동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 이제 이쪽에서 쭉 올라가면 공덕동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서계동이에요. 서계동. 여기가 만리동. 동으로는 이름이 그래요. 이름은 생소해 보이시네. 네, 다들. 그런데 여기가 원래 옛날 1930년대, 40년대에는 아주 못 사는 동네였을까요? 입지로 봤을 때는 괜찮은 동네였을까요? 여기가 사실은 이쪽은 특히 적산곡이 많은데요. 적산곡. 이쪽은 일본인들 거주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좀 사실은 못 산 데가 맞고, 여기는 달동네였고, 이건 지우죠. 그러니까 적산곡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잘 사는 동네였죠. 그런데, 어느덧 가난한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잘 사는 동네가 됐다고요? 개허접 쓰레기가 됐다고요? 개허접 쓰레기. 네? 제가 80년대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여기는 진짜 쓰레기. 저는 여기 진짜 놀랐어요.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방 얻기 전에 잠깐 제가 신세를 졌거든요. 정말 감사한 분인데, 근데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 그래서 불편해서 몇 일 있다 바로 방 얻어서 나갔어요. 애들이 5인데 이 동네는 화장실이 없다니까.
집집마다 공동 화장실을 써요. 에이, 진짜라니까. 서울에 그런 게 있어요. 아침마다 가서 기다려야 돼. 아, 난 정말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 시골보다 못하다. 예. 그래가지고 뭐 깜짝 놀랐죠. 예,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이 됐습니다. 싹 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가난한 동네로 바뀌었는데 재개발이 되면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부자들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완전 부자 동네로 바뀌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가. 예. 왜냐하면 뭐 워낙 풍광도 좋고 언덕이 아주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일 정도의 위치죠. 이쪽 양정고 있는 데가. 그래서 그쪽 마포 뒤로 넘어가는 쪽보다 훨씬 입지가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가면은 굉장히 낡아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원래 새 집에 살았다고요. 이렇게 이사가 버린 재고주택에 들어와 살았다고요. 재고주택 그 이야기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주 오래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사가 버리고 비었을 거 아니냐. 비어 있으면 가만 놔둬야 될까요? 재개발해야 될까요? 재개발.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하면은 다시 원주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들어가더라. 부자들이. 그러면 이 지역은 소득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상향 여과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여과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불량주택 보자고요. 이해를 뭐 워낙 잘 하셔서 다행이에요. 네. 자, 148쪽에 자, 주택의 여과 현상을 했는데, 자, 주택 여과 현상의 그랬죠? 동그라미 1번에 주택 여과 현상이란 자,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주택시장 경제 이론으로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러한 주택 여과 현상을 주택 순환 현상 또는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일반적으로 주택 여과 현상은 소득이 높은 계층의 가구가 다른 주택으로 이동함으로써 종래 사용해온 공간을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이사 들어간다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주택의 하향과 상향을 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하향 여과죠.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하위 계층이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소득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고가주택으로부터 하향 여과되어 공급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향 여과죠.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저가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신규 건설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선보다는 재개발 쪽에다 포인트를 좀 두시라 그랬죠. 수선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래프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넘어갑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질문하시면 됩니다. 분석이 꼼꼼하게 보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지금 수요 공급이 그 정도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151쪽에 3번에 주택의 상향 여과 과정이다 그랬는데, 주택의 상향 여과 과정은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고 재개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수요가 소득 증가로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예컨대 이 사람들이 소득이 조금 늘었다 치죠. 주택 보조금이 나왔다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에 만족할까요?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을까요? 이사 가고 싶겠죠. 그럼 이사 가버리죠. 그러면은 이 기존의 나쁜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고요? 별로 없다고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결국 사람이 없으니까 놔둘까요? 재개발할까요? 재개발하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이 들어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거기 첫째 줄 맨 끝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소득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뭐 그런 말이 있나요? 거기 밑줄 쳐놓고 한번 신경 한번 써보세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을 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이와 같이 도시적 전체가 고소득층과 저소득 주거지구로 분리되는 현상. 이렇게 나뉘어 사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느냐? 주거 분리다. 아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되며 상향 하향 여과 과정이 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도 서울이 제가 한강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도 서울은 대략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이 웃는 모습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입꼬리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 한강인데요. 여기 이제 북한강, 이게 남한강. 그래서 남한강은 저 아래 그 속리산에서부터 발원을 해요. 속리산. 한 700리로 올라오는 강입니다. 이게. 북한강은 저쪽 금강부터 한 700리. 그다음에 한강 자체가 저 김포까지 대략 한 700리 뭐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속리산에서 발원하는 게 금강도 속리산이죠. 금강은 대전으로 휘감아 도는 게 한 700리. 그래서 우리나라 산은 다 700리예요. 짧아요, 짧아. 중국은 황하 문명이 일어났던 황하는 뭐 키로수로 약 한 5,000km가 넘습니다. 뭐 리로는 계산을 못해요. 만 리가 훨씬, 10만 리가 훨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살 수밖에 없죠. 물자가 풍부하죠. 양자강도 한 4,700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걔들은. 우리나라는 강이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대에서는 제가 간혹 그런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고도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나라. 어쨌든 그러고 이제 이쪽이 양재천이라는 게 흘러가는데, 양재천이 사당 근처를 경계로 해가지고 딱 과천.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휘감아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말하는 강남입니다. 양재천 안쪽이. 네, 강남.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쪽이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 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봐도 주거가 분리 안 돼 있다고요? 돼 있다고요?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럼 강남 쪽이면 한강 아래쪽이면 다 잘 사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한강 아래쪽이라 하더라도 저쪽 강서라든가 이쪽 강동으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특히 이제 강동 쪽에는 조금 못 사는 동네들이 없잖아 있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강남 한강 아래쪽이라 하더라도 저 인근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와 저가 나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만요, 인근 지역에도요. 인근 지역에도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번에 여가적인 주거분리 현상이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해 외부 효과에 의한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한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해 외부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 주택은 될 수 있는 고소득 주택에 가까이 입지하려 하고,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은 될 수 있는 한 이들과 떨어져 입지하려고 한다. 2번 따라서 경계 부근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증 거래되고, 경계적 부근의 고소득 주거 지역은 할인 거래가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위치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소득 주거 지역에 수산계량 비용이 주택가치 상승분을 초과할 때 손을 기피하고, 주택은 점차 노후화되고 하향 예고화되어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데 이런 걸 침입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꼼꼼하게 읽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해를 다 하신 것처럼 보여서 고맙긴 한데, 제가 지금 설명 안 한 데가 있잖아요. 수선 계량 비용하고 주택가치 상승분이 뭐 크다 작다 설명 안 했죠? 뭐 두 번째 줄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할 거란 말이죠. 보세요. 이 새집 같은 경우는 살짝만 수선하면, 근데 페인트를 도색을 다시 하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가치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수선하는 비용보다는 가치 증분이 커요. 가치 증분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지면요, 한 4, 50년 지났어. 한 요쯤 왔어요. 이럴 때는 뭐 페인트 좀 새로 칠한다 그래가지고 뭐 단지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겠어요.
아니 뭐 샤시가 덜렁덜렁 하는데 페인트 칠해서 뭐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그래야 된다고요.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수선을 해봐야 가치가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가 버린다고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해하셨나요? 예,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다음에 5번에 침입에 의하여 화형 여과의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호성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 주거지로 변화되어 간다. 이처럼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 토지 이용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런 걸 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이를 다른 말로 계승이라고도 한다. 네, 슈제션 계승. 그다음에 이제 불량주택의 문제인데, 불량주택의 문제는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보란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써먹었죠. 한 4-5번 써먹었는데요. 이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거죠.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집이라는 게 비가 새면 안 되는데 막 비가 줄줄 새고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뭐 숨만 쉬었다 하면은 사람이 죽기 직전이고 뭐 이렇게 나쁜 거죠. 그죠? 뭐 난방도 안 돼가지고 달달 떨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불량주택이 왜 사람이 사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일단 뭐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냐? 소득 때문이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면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는 다 맞춰요. 근데 이해가 조금 쉽진 않죠, 이거. 예.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지역이 있더라. 여러분 동대문 아세요? 동대문? 동대문 근처가 옛날에는 뭐 서울은 사대문 안쪽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고종 황제 당시 이제 대한제국 당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넓어지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서울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러니까 우연히 넓어졌는데 어쨌든 동대문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언덕벽이 굉장히 높은 지형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어요. 지금 좀 바뀌었는데 이제 뭐 집들이 다닥다닥 있는데 이렇게 오르막길이니까 이게 도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계단이 돼 있죠. 계단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차가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층고가 대략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것들. 그래서 이제 워낙 비가 새니까 뭐 위에 포장 얹어놓고 막 폐 타이어 갖다가 놔두고 막 줄로 묶어놓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집이에요. 이런 데는 세가 아주 싸죠. 월세가 한 20, 뭐 30 이 정도밖에 안 하겠죠. 이런 데 주로 누가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요? 노인분들이 살아요? 노인분들이 살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니까 이제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허리가.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그죠. 한번 그렸는데 또 그릴 수는 없고,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여기 이제 살고 계시길래 우리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할머니, 이 아래 가면은 그 롯데캐슬 좋은 거 지어놨더만, 거기 뭐 전세 보증금 한 5천에다가 아니면 1억에다가 월세 뭐 좀 내면 될 것 같던데 그리 가시지 왜 여기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불량주택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머니가 뭐 설마 원래 제가 좀 낭만적이어서 이렇게 서울의 야경을 보려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불량주택의 문제는 순전히 소득의 문제예요. 에? 결론. 불량주택은 돈이 없어서 산다 그 이야기예요. 만일 돈이 있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에 원룸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주거 환경이 좋은 데로 갔을 거다. 가면은 이걸 놔둘까요? 재개발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싼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개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량주택의 문제는 결국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고 뭐 때문이냐? 저소득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시장이라는 게 자원배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원배분.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시장이 실패해서 자원배분이 안 됐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하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자원배분을 원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이사 가면은 돈만 좀 있으면 한 3억 5천 돈만 있으면은 이사 들어와서 여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불량주택이냐? 또 사람들이 이사 가버리면 또 재개발해가지고 부자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렇게 자본이 소득에 따라 배분이 되고 있는데 왜 불량택이 남아있는 거냐?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워낙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싼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장이 자본의 배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요거는 안 해도 돼요. 이해. 솔직히 말하면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 밑에 것만. 시험에서는 다 맞춘다니까 저것만 알면. 예, 그래서 안 되면 요거면 되죠. 예, 자, 불량택인데 동그라미 1번. 자, 불량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소득의 문제이다 그랬죠. 그래서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을 소비한다. 그러므로 도시 지역에 슬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소득 때문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자, 저가주택은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가작용이라는 것은 원하는 만큼의 주택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할당하는 시장 기능이다. 시장 메커니즘이다. 다른 말로 시장 기능이에요. 3번에 주택시장에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하향 여가작용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할당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시장이 실패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4번. 따라서 불량주택에 대한 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불량주택 문제는 정리하면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동그라미 1번 저소득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인데 5절은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조금 쉬었다가